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오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똥똥똥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던데이트. 봄이 드디어 왔네요. 마냥 좋진 않지만 네, 정말? 왔네요. 아니 겨울을 너무 싫어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계절이거든요. 봄이. 맞아요. 왜 좋지만은 않죠? 아니요, 저도 원래는 겨울을 제일 싫어해서 봄이 항상 반가웠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한 분기가 금방 지나간 거 보니까 또 연말이 오겠구나. 아 정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싫어서.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진짜 매번 우리 해 바뀌고 할 때 항상 갔던 여행도 못 가고 맞아. 친구들도 못 만나고 원래 봄에는 모임도 좀, 못 하고. 나들이 하는 계절인데 맞아요. 이제 벚꽃 구경도 이제 해야 되고 하는데 올해는 좀 힘들겠죠? 올해 뭐 벚꽃 구경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네. 너무 웃긴 게 오늘 되게 흥 많으신 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개도 전에 계속 호응을 얻으시고 계세요. 지금 옆에서 계속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질 않나. 안 됐구나. 드디어 그분이 오셨군요. 네, 오늘 살롱에서 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언니 어머나. 설롱님만큼 상큼 발랄한 언니를 어머나. 초대했습니다.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10번째 손님 또 한 명의 저세상급 텐션의 소유자 유지혜님을 소개합니다. 끝판왕이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유지혜입니다. 네. 저희 살롱의 언니들은 알고 있지만 이 음. 팟캐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혜님 자기소개 제 소개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느낌이? 일단 제 소개를 하기 앞서 우리 감독님과 랑님은 제가 항상 생각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나름 혼자 따라해보려고 했었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제 목소리를 이렇게 팟캐 지금 하게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목소리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나 사실 목소리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나 여기서 되게 많이 낮춰. 더 고급스럽게? 나 많이 내려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래서 이 살롱에 지금 작년에 6월에 한번 오기 시작해서 애정을 가지고 살롱을 바라보고 있는 은평구였던 소녀라고 해주세요. 은평구 소녀요? 은평구 소녀. 그죠. 우리 언니들에겐 일명 베이비 엄마. 베이비 언니. 베이비 언니. 베이비 언니. 엄마는 언니군요. 아니고. 네네. 엄마는 과해.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님의 정보가 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려줘. 워즈. 들려줘. 과거. 과거요. 전공만 그런데 전공도 한 몇십 년 전. 뮤지컬. 와, 하지만 그것도 그런가요? 몇십 년 전. 우리 와. 오셨으니까 한 곡 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너무 듣고 싶어요. 제가 이거 타당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20년 전이고요. 네. 저 사실 오늘을 위해서 이 자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비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코를 먹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섹시하다. 그렇게 된 지 5년 됐어. 이건 트로트밖에 안 돼. 콧소리는. 트로트. 또 트로트는 내 또 그런 어떤 그걸 표현하기에 약간 내과가 아니야. 또 약간 이렇게 좀 소울이잖아요. 이렇게 또 빼신다는 거죠. 정말. 확실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뺀다기보다는 사실이.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노래는 들을 수 없지만 전 끝나고 들을 거예요. 비공식. 네, 오늘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코너에서 딱 봄과 잘 어울릴 만한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혜님의 인생책은 바로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입니다. 살롱 언니들이 좋아하는 작가님이라 작년에 보건교사 안은영으로 팟캐를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정세랑 작가님의 책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지혜님은 어떻게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를 인생책으로 선정하게 되신 건지? 일단은 제가 이 살롱이 아니면 책을 읽을 기회가 솔직히 없어요. 고백합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살롱을 제가 들어오게 된 거고, 근데 저는 정말 여기서 읽었던 책들 중에서 호쾌한 여자 축구도 너무 좋았지만 그 시선으로부터를 읽고서 너무 뭐랄까 행복한 느낌이 들어서 책으로 이렇게 충만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 인생 책이라고 소개해도 모자르지 않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셜록님. 셜록님은 아마 좀 다른 느낌으로 책을 읽지 않았을까. 아니요, 저도 재밌게 읽었고요. 사실 워낙 필력이 좋으셔서 네. 정말 책장이 술술술술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저는 특히 좋았던 부분이 그 소설도 소설이지만 책 속의 책, 그 저희 이제 챕터 하나씩 시작될 때마다 심시선 생전에 이제 뭐 발표했던 책이나 인터뷰에 그 발췌가 돼서 앞에 좀 나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임팩트가 사실 세서 이 시선으로부터라는 책도 좋았지만 와 진짜 그 심시선 작가의 그 20권의 책들을 다 보고 싶다라는 맞아. 생각을 많이 했고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아이들을 한 명씩만 낳지. 너무 많다. 이게 3대에 걸친 이제 대서사시다 보니까 너무 인물들이 많아서 사실 가계도를 펴놓고 보지 않으면 맞아요. 사실 언니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정세란 작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네. 굉장히 군상극에 강한 작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피프티 피플인데 그거 저는 맞아요. 안 읽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인물이 굉장히 많이 저 나온다고. 피프티 피플이니까. 진짜 50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책은 너무 어렵겠네. 워낙 인물들을 다채롭게 잘 그리는 작가로도 유명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약간 되게 천천히 글을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네네네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신다고 하셨는지 이 작품도 5년 정도 준비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책 제목부터가 시선을 확 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선으로부터 하고 쉼표. 그리고 표지도 너무 예뻐요. 이게 책이 보니까 표지가 두 종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보랏빛 배경에 푸른 원석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도 다 변신이 가능할 것 같은 원석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여자들의 삶에 대입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 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지 디자인부터가 너무 마음에 든다. 저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봄에 딱 잘 맞는 파스텔 톤. 그렇죠. 맞다. 표지부터가 뭐 확 끌리는 책이고 제목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등장하는 심시선이라는 주인공 그 인물과 그녀로부터 뻗어나온 가족들의 이야기를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 책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책에 대한 줄거리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심시선의 집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인데 그 시선의 딸 명예가 하와이에서 시선의 10주기 제사를 지내자고 가족들에게 제안을 해서 하와이에 이제 다 같이 모여요. 그리고 제사의 방식은 굉장히 특별해서 하와이를 여행하며 기뻤던 순간이나 이걸 보기 위해 살아왔었구나 싶을 만큼 인상 깊었던 순간을 수집해 와서 시선의 제사장에 놓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시선이 걸었던 삶을 걸으면서 시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각자 하와이를 여행하는 동안 시선의 인터뷰와 그녀의 글이 소개되고 시선의 제사상에 올릴 보물을 찾는 등장인물들의 사연이 교차되면서 책이 전개가 됩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진짜. 해나 책장이라는 블로거 참조했고요. 이 소설이 재밌는 게 제일 첫 장에 가계도가 그렇죠.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다복하시다. 그만큼 등장인물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읽어야 이 가계도가 완성이 돼요, 머릿속에서. 근데 소설은 크게 이제 심시선을 중심으로 첫 번째 남편인 요제프 리와 그 사이에서 낳은 명은 명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심시선에겐 손주죠. 화수, 지수, 우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홍낙환과의 재혼을 얻게 된 경아라는 딸.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시선에게 친딸과 다름없었던 막내가 등장을 하고요. 경아가 결혼해서 낳은 규림, 해림이라는 인물까지 해서 가족들만 15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주변 인물까지 하면 진짜 한 30명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헷갈려서 자꾸 가계도로 보게 되는데 보다 보면 인물들이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내 가족 같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머니 심시선의 10주기 제사를 하와이에서 지내겠다는 첫째 딸 명예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은 하와이에 도착해서 각자 의미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선의 10주기 제사상에 올리기 위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언니들은 책을 읽으면서 제사상에 올려진 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와닿고 기억에 남는지 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가 가장 와닿았어요. 그거는 철롱님의 최애템이라 그런 거 아닐까? 맞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가장 커서 그 이유도 큰데 사실은 이제 경아는 배다른 자식이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심시선도 그렇고 이제 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가 아니죠. 엄마죠. 엄마죠. 이제 네. 이 경아한테는 새엄마인데 새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엄마와 딸이란 인연으로 만나서 다른 자식들하고 공유하지 못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뭐 유일하진 않겠지만 커피였어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은 커피가 맹맹한지 뭐 믹스를 마시든지 딱히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커피를 매개로 해서 엄마와 또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대화들 보면은 재밌었던 게 엄마가 예전에 그 마우어 마티아스 마우어 마우어 같은 그 나쁜 M&M. 힘들었던 과거의 얘기를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커피를 보면서 이 딸내미는 정말 시시콜콜한 엄마 내가 최근에 사무실에서 동료 한 명이 여행 가서 커피를 사왔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세상에 올리게 되는 코나 커피였어요. 근데 그 커피가 기계로 내렸더니 겁나 맛이 없더라. 코스트코 커피랑 맞아. 똑같더라. 코스트코랑 똑같더라. 그런데 드립으로 내렸더니 정말 눈물이 나는 맛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아는 처음에 이제 이 명예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엄마와 나와 공감대를 형성했던 이 커피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다른 것도 다 기억이 남았지만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엄마하고 나하고 가지고 있는 추억에서 나오는 아이템이어 사실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저도 막 혹시라도 그런 게 올라와야 된다면 나도 그런 커피로 맞죠. 커피로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유될 수 있는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새 언니 오빠의 아버지가 요제풀이라는 인물이 커피를 못 마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자식들은 다 아버지 핏줄을 이어받아가지고 커피에 관심도 없고 커피도 못 마시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경아만 커피를 좋아하고 그게 또 심시선이랑 닮아 있으니까 마치 난 사실 엄마랑 핏줄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더 끈끈한 뭔가 그러니까요. 유대감을 주는 게 커피였던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엄마 입맛에 맞을 커피를 매일같이 찾으러 다니잖아. 드립으로 내려보고 맛을 보고 그러면서 정성이야. 정성 진짜 그 정성이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나중에 도둑 맞잖아. 그쵸. 그때 짠했어. 쉬운 게 없죠. 나중에 도둑 맞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또 왈칵 쏟아서 맞아. 얼마나 진짜 이게 엄마한테 올리고 싶었을까라는 마음도 사실 느껴졌고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든 우연히 덕분에 우연히 덕분에 커피를 다시 맞아. 구매해가지고 올리게 되죠 제사상에. 그런 스토리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제사 물건이라고 하지만 저는 큰딸의 명예 그 훌라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뭔가 느낌이 맞아요. 지은님하고도 겹친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 스토리의 시작도 그 명예 맞죠? 맞습니다. 명예가 시작돼서 네. 모였고 맞아요. 첫째. 그리고 명예가 미션을 다 줬고 그리고 마지막에 훌라춤은 이제 하와이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미를 딱 장식했다는 생각이 다 들면서 명예의 훌라춤으로 이것은 화려점정이다.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제사상 앞에서 훌라춤 추는 그 장면을 너무 멋있어. 나는 근데 우리 언니가 내 앞에서 저러면 나는 난 너무 안 볼 것 같아. 난 너무 진짜? 웃길 것 같아. 나 너무 리스펙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 얼마나 진지하게 막 훌라춤을 출 거야 돼요. 진지하게 그거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저는 우윤희의 파도 거품. 파도 거품. 좋아. 우윤희가 어릴 때 큰 병을 앓았잖아요. 네. 소아암이었죠. 네. 소아암을 앓았는데 생사를 넘나들면서 얘는 조금이라도 뭔가 몸에 해가 되는 운동이라던가 움직임 같은 것들은 다 못해. 할 수 없는 제약이 굉장히 심한 환경에 자랐는데 처음으로 서핑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와이에 맞아요. 가서. 이제는 뭐 완치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남아있을 거잖아요. 근데 서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네. 물에 빠지는 그 순간 정말
공포스러운데 얘는 운동신경도 없고 몸도 쇠약하고 굉장히 마르고 작은데 서핑을 하겠다, 도전을 하겠다, 일어서겠다, 일어서는 순간 거품을 내가 파도 거품을 병에 담겠다. 그리고 그걸 할머니 제사상에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윤희의 그 파도 거품 끝내 서잖아요. 정말 몇 번의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파도를 딛고 일어서서 극복을 하고 파도 거품을 딱 담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 이야기만 써도 스토리가 나올 그쵸? 것 같아. 아니 그렇지 근데 않아요? 솔직히 여기 있는 캐릭터들 다 맞아. 하나하나 따로씩 책이 나와도 다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 뭐라 그래? 그 시선으로부터의 어떤 그 다른 걸로 번외 이야기로 각자 이야기를 가지고 한 20개 나오겠네.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여기서 등장한 인물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태호 명예 남편. 그 짠한 남편. 나이는 제일 많은데 존재감이 제일 없어. 네, 태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도너츠. 네. 여기서 말하는 게 말라사다 도너츠? 뭐 하와이에서 유명한 도너츠라면서요. 뜨끈한테 먹어야 되는. 그게 30분 안에 그렇지. 만든 지 30분 안에 먹어야지 가장 최상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런 남자 어때? 너무 좋잖아. 딱 30분 지나면 맛이 없어졌던 거를 딱 알고 세세하게 딱 하는 거 그렇지. 너무 계획을 좋아. 세우는 거지. 동선을 짜는 먹는 거지. 거에 진심이잖아. 내가 이걸 30분 안에 배달에 올 수 있는 그 동선. 와. 매일같이. 그치. 이런 남자 괜찮지 않습니까? 짬짬짬. 글쎄요. 솔로겐 별로야? 하긴 마오보다 낫다. 걔랑 비교하면 안 돼. 걔는 최악이잖아. 근데 정말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너무 순딩순딩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특히 너무 좀 남자들은. 아름답고 어떻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해서 유순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지라고 약간 좀 퀘스천일 만큼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도 많아. 보면 막 새에 미친 손주도 있고. 맞아. 진짜 여기저기 막 떠돌면서 다니는 그런 손주들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캐릭터들이 다 하나같이. 살아있어, 그리고. 생생하게. 그리고 이 책에 그 후기를 남긴 셀럽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 한 분 벌새를 연출한 김보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제사라면 얼마든지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게 김보라 감독이 남긴 소설에 대한 후기인데 어떠십니까? 이런 제사. 언니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실은 제사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족이기 때문에 제사 가족도 만나면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뭐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이제 가족이 그 남아서 이제 같이 먹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사라고 한다는 건 제가 드라마에서만 보고 뉴스에서만 보고 그런 문화거든요, 실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서 되게 충격을 받잖아요. 이런 제사가 다 있다니. 근데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봤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런 제사가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사라는 건 뭘까? 어쨌건 떠나간 사람들을 추모하는 거고 추억하는 거니까 그런 정신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쓸데없는 이 시선으로부터가 그런 쓸데없는 허례허식을 안 했기 때문에 심시선 할머니가 이제 막 그 나중에 처음에 그 뭐야 인터뷰하는 그 사람을 막 사위자랑 제사 필요 없다. 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그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기가 있는 엄마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장례식을 이제 치러주는데 그 장례식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가 이제 추도사를 한 다음에 그 엄마와 이제 행복했던 사진들이 뒤에 쫙 영화처럼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도를 끝날 때 그 여인의 가장 좋아했던 생전에 좋아했던 그 음악이 틀어져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음악이 너무 신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막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는 껄껄 웃으면서 마지막에 눈물 한번 치. 근데 그런 약간 코드였는데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 사람을 추모해주고 그 사람이 생전 좋아했던 음악을 같이 들어주면서 행복하게 보내주는 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그냥 결혼을 해서 남의 가정의 조상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이게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긴 컸는데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좀 제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4, 5세계가 우리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죽으면 저희 자손들이 있다면 내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을 하긴 할 건데 어차피 내가 죽으면 끝인 거니까. 저도 약간 가족들하고
그 음식이 사실 만드는 건 힘들지만 같이 만들면서 하는 대화나 이런 약간 시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나름 이렇게 말은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시고 나머지 가족들이 조금 단합이 되는 시간들이 좀 주기적으로 생긴 느낌?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전 그건 되게 그런 문화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분을 계속 생각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너무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날만은 사실 어떤 식으로든 그냥 기억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제사가 아닐까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형식 때문에 다들 맞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맞아요. 형식 때문에 상에 어떤 음식들이 어떤 순서로 올라와야 되고 뭐는 빠지면 안 되고 약간 그런 형식이 구애받다 보니까 결국엔 그걸 차린 사람은 또 소수잖아. 아니 근데 형식도 형식이지만 그거를 차리는 사람이 다 치우고 그거를 그렇게, 어떤 그쵸, 사람에게만 그쵸. 몰아주니까 그게 힘들고 불공평하다가 맞아. 되는 거죠. 음. 그럼 남자들이 했으면 일만 안 나왔지. 먹었으면 니들이 움직여라. 그건 아니잖아. 지혜님은 혹시라도 우리가 사후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영원히 돌아와. 그럼 내 제사상에 이거는 꼭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나 제사를 나는 안 드리는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이지만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음식 딱 하나만 차려야 된다면 차릴 수 감독님은요? 있다면. 감독님부터. 저는 아마 살롱에서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전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쌀국수라고 생각했는데 전 쌀국수보다 라면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작한 국물이 자작한 상태에 뚝배기에 담겨진 진라면. 진라면을 딱 하나만 제 제사상에 올려줘도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소박하고 느낌 있다. 그럼. 그래서 언니들도 다 있지 않을까? 저는 엄청 매운 닭발. 오. 셜록의 소울푸드 닭발입니다. 이미지랑 안 닭발만 맞으셔. 저 진짜 닭발하고 막걸리만 있으면 막걸리야? 끝나죠. 맥주 아니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배제된다. 그럼 진짜 그냥 찐한 커피 한 잔. 찐한 커피 한 잔? 닭발과 그러니까. 막걸리는 진짜 랑님이랑 안 어울리시는데요. 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시켜 먹는 메뉴가 닭발이에요. 아재. 아저씨였네. 그러니까 다 소울푸드가 있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니요, 소울푸드 있죠. 근데 이제 딱 하나만 남기는 게 저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좋아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첩 반찬은 있어야 된다. 메인 디쉬와.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는 회냉면이네요. 회냉면이야? 회냉면과 수육 정도? 되게 고급지다. 그런 거는 제가 사시사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물냉도 먹지 않고 비냉도 싫어해요. 회냉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회냉 맛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딱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딱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맞아요. 차려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메인 요리로 해가지고 그냥 형제끼리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추억담을 같이 나누면 그게 맞아요. 가장 행복한 제사가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 들어요.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제사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만드는 맞아요. 네, 그런 소설이네요. 네.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족들의 이야기도 하나씩 펼쳐지잖아요. 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가면서 언니들이 가장 마음이 쓰였던, 마음이 갔던 인물은 누구였나요? 저 사실 이거 한 명 한 명씩 인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다가 사실 뭐 크진 않지만 다 그냥 너무 신기한 게 딱 한 명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약간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도드라져서 얘가 딱히 마음에 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해가 좀 안 되는 누구? 캐릭터가 명준이. 아들 명준이. 왜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모계 중심 가족에서 자란 맞아요. 남자애잖아요. 맞아. 그래서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시선이 너무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 강아지 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개하고 작은 개하고 길에서 만나면은 이 강아지도 개들도 작은 개가 놀랄까봐 얘를 몸을 낮추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 사실 뭐 여자가 중심인 가정에서 자라서 사실은 저희 세대 여자들은 많이 남자 형제들한테 좀 집중과 관심을 뺏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약간 억울함과 이런 거를 얘도 느끼고 있어야지 정상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근데 이렇게 멋진 엄마하고 가족들이 자란 거 치고는
왜 이렇게 자랐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별 볼 일 없어서. 좀 너무 많아서 어. 심지어는 난정이 그 와이프인 난정이 결혼한 이유가 그냥 벽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밖에 못 자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퀘스천을 가지게 됐던 게 아직까지는 목의 중심이랑 상관없이 가정보다는 북의 중심의 사회에서 부여하는 그런 캐릭터가 더 큰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 아, 명준이가 이해가 안 됐구나. 조금 얘 왜 이렇게밖에 못 자랐지? 이 가정에서. 아, 진짜 저는 오히려 되게 잘 자란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약간- 꼬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면 되게 꼰대가 될 수 있어. 반대로 여자들 되게 하찮게 보거나 좀 베베 꼬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순응해.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 음. 그냥 뭐 누나들 다 잘났지. 뭐 나는 좀 못났지. 뭐 그럴 수 있지. 난 그런 사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받아들여.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약간 저도 동의해요. 저는 그 난정하고 좀 대화하거나 이런 거 보면서 그래 되게 착한 사람인데 그냥 뭔가 그냥 주체가 없는 거야. 색깔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래 눌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글쎄 그러니까 개라고 무시를 하는 게 아닐까. 아니 저는 나름 명준이라는 캐릭터도 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기엔 좋은 캐릭터였다.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남성 캐릭터들이 다 조금 눌려 있어요. 유순하죠. 어쩔 수 없어. 유순해요. 네. 지은님은 어떤 캐릭터에 유독 마음이 갔어요? 저는 아무래도 명예죠. 명예. 혹시 약간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명예한테?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이거 처음에 우리가 시선으로부터 살롱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했었던 것과 제가 지금 보는 것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사람을 제가 되게 그 마음이 갔다는 사람으로 이제 칭했지만 네. 지금은 명예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를 시키는 사람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도 아니잖아요. 너무 정말 멋있게 사람들한테 그 모여서 아이디어를 딱 주고 자기도 자기 걸 딱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멋진 등장인물이고 솔직히 마음이 간다 싶은 사람은 명예더라고요. 근데 명예가 멋있어. 맞아요. 멋있어. 큰 언니예요, 진짜. 네, 첫째. 근데 첫째들이 확실히 좀 책임감도 있고 맞아, 맞아. 추진력도 있고 뭔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도 언니를 보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언니는 해. 끌고 가. 분위기를 그게 만들어. 장녀의 어떤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지혜님 궁금한 게 그 전에 마음이 갔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어요? 중요한 건 명예가 아니었었어 처음에는 진짜. 네, 처음에 명예 얘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 네. 살롱에서도 명예 얘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명예란 캐릭터를 너무 당연하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절대 당연한 인물이 아니었어. 네. 인물도 아니었고 저는 이 사람이 그 이제 자기가 제사를 하와이에서 지내겠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 중에서 이제 각자 그때까지 하와이를 여행하며 기뻤던 순간 이걸 보기 위해 살아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인상 깊었던 순간을 수집해 오는 거예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 그 문장이 저한테 너무 탁 와닿는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해 내가 살아왔다. 그만한 걸 내가 이러면서 얼마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거리를 거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오늘 사실은 뮤지컬 노래 좀 들을 줄 알고 그거 기대하고 위해서 진짜 오늘 살아온 것 같은데. 진짜 세상에, 10번째 초대 손님. 기억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산드라 화수랑 난정이 네, 난정도. 두 캐릭터가 맞아. 좀 기억에 남는데 화수는 첫째 딸 명예의 자식, 첫 딸이죠. 네, 첫 딸이죠. 근데 심시선에겐 외손녀인 거고 그렇죠. 근데 화수가 다니던 회사에서 협력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잘라내버리니까 그 회사의 대표가 염산 테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염산 테러를 하는 장소가 공교롭게도 화수가 소속된 그 경영지원 부서 거기 좀 약하고 힘없는 그쵸. 여자들만 모여있는 그 경영지원 부서에다가 염산 테러를 해버렸어. 그래서 화수가 얼굴에 크게 화상을 입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예 바깥 활동도 못하고 몇 개월째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가족들이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그게 화수한테는 다행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말로 꺼내는 게 얘한테는 큰 상처인 거야. 그래서 그런 상처를 뭔가 보여주는,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리얼해서 너무 실제 생활에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불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불편하죠. 그렇죠. 마음이. 게다가 나중에 부모들이 아이 얘기를 하잖아요. 음. 자기는 아이를 낳을 생각 없다. 음. 아이를 낳을 사람들은 나보다 덜 다친 사람, 나보다 세상을 덜 괴로워하는 사람, 암만. 뉴스를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 화수가 받았을 상처,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 또 그 뒤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맞아. 화수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난정이도. 맞아. 난정이란 캐릭터 저는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사실 심시선 입장에서는 명준이보다 난정이가 더 잘났어. 맞아요. 그래서 얘가 세상에 나가서 더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우윤이가 아프니까 우윤이 뒤치다거리하고 가정주부로 생활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책을 엄청 많이 읽잖아요. 난정이가.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책을 좋아하는 거면 글을 쓰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글을 써보라고 계속 권하는데 난정이는 그냥 책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뭘 좋아한다고 해서 꼭 그걸로 어떤 직업적으로 성취를 하고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 저도 사실 난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결혼을 하기 전으로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심시선이야. 심시선 여사님이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준은 다르지만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쌤의 강도가 내 남자친구 만나 결혼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김수미 아줌마예요. 똑같은 거거든. 그 정도로. 그런데 엄청 너무 약간 힘들게 그냥 그 이전에 세상을 살아온 그런 여성 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악녀라고 불리기도 했고 너무 이제 악명 높은 사실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심시선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돼서 살아가야 됐을 때의 고충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뭐 그 가정이 뭐게든 어쨌든간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명준이가. 명준이가. 네.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일단은 나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인데 처음에 그 대학을 오갔을 때 처음에는 듣고만 있었겠죠. 듣고만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듣고만 있다가 그 한마디를 하려는 용기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건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된다고. 세상에 단언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단언하는 사람은 쉬이 믿으면 안 된다고 어머님이 책에서 한 단원 분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시선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역으로 받아치니까 심시선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명준이가 또 누나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어. 그래가지고 누나들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자기한테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할 때마다 심시선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막 이렇게 반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웃겼어. 나는. 가족들이 참 선비들이네. 그 글로써 이렇게 싸우는 거가 맞아. 보통 고급스러움이 아니에요. 맞아. 네. 그래서 가족들 이야기도 저는 좀 재밌게 맞아요. 읽었고요. 그리고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인물들 외에도 소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인데 그분이 나오시나요? 네. 빌런의 등장? 마티아스 마우어. No. 마우어. 이 마티아스 마우어라는 화가와 심시선이 하와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티아스 마우어가 내가 너를 교육시켜주겠다 해가지고 그 말에 이끌려서 독일로 같이 떠납니다. 아이고.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돼요. 이제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오부제로 소유물로 여겼던 M&M과의 관계. 마티아스 마우어를 이제 가족들은 M&M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살짝 비하하는 맞아요. 편이죠. 그쵸. 그래서 시선이 어떻게 M&M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언니들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봤어요? 아니 저 너무 웃긴 게 처음에 저 이제 살롱에 참여했을 때 이 책을 제가 못 읽고서 그때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언니들이 마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에이 설마 그래도 이게 소설인데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책을 보고서 나는 이제 정말 사랑을 모르겠다. 정말 다양한 사랑의 방식이 있지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저의 상식으로는 이 심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왜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자기 스스로 가학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사랑이란 방식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걸 정말 1도 모르겠는 거. 이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그거야. 이거를 어쨌든 사랑의 한 형태로 볼 것이냐는 거죠. 아니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는 이런 어떤 심리 치료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방도나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전무한 시대잖아요. 네. 지금에서야 우리가 뭐 나는 어떤 성향이다, 뭐 나는 뭐 ENFJ다, 뭐 이렇게 알면서 뭐 남들은 저런 성향이니까 내가 이해해야지라는 게 되겠지만 그래서 스스로도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M&M은 아마 굉장히 뒤틀린 심사를 가진 사람이라서 맞아요. 그 뒤틀린 심사에는 분명히 내면에 뭔가 어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자라왔겠죠. 그럼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받아서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은 다음에 말짱하게 돼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삐뚤어져가지고 그게 예술가의 어떤 특유의 어떤 그런 예술가들은 그렇잖아라는 걸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도라이버야. 비틀어져 있지. 도라이버야. 정말 지혜님 이거 지금 얘기하실 때 하고 있는 제스처 여러분들께 진짜 보여드리고 싶네요. 도라이버라고. 손을 그냥 얼마나 비틀었는지 몰랐어. 180도 돌아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힘도 없는 그런 동양인의 여자를 힘으로 쟁취해가지고 괴롭히고 끝까지 안 놀리고 마지막에 죽음조차도 가해하듯이 가해하잖아요. 네. 내가 죽으면은 네가 더 괴롭겠지 하면서 죽어버리잖아. 죽음도 그렇게 포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유서를 전 재산과 작품을 시선생한테 남기고 4층에서 떨어져서 맞아.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심지어 정원 쪽으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보란 듯이. 도로변으로 떨어지죠. 저는 거기서 생각했던 게 죽으려면 더 높은 위치로 가야 되는데 4층이라는 위치가 정말 애매해요. 그냥 딱 그냥 병신만 되기 좋은 위치라서 그러니까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죽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랑 방식은 누군가를 소유하고 그냥 오브제로 그냥 하는 그게 이 사람의 사랑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줘서 하지만 내가 내 유사에 보면은 내 전 재산 너한테 남길 정도로 너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이 사람 시선을 올가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맞아. 돌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였는데 운이 좋게 가버렸죠. 진짜 그러니까 끊어버렸죠. 그 운이 좋은 거구나. 그렇죠. 살아있었어 봐.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정의 내릴 때 일방적인 감정을 사랑으로 이제는 정의 내리면 안 된다고 당연하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랑이란 감정이 그동안 되게 관대했다. 왜냐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막 스토킹을 할 때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좋았나? 그 감정을 뭐 주체할 수 없었나?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전엔 더 많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감정을 제가 애써 이해해 보려고 그래? 시선 나왔던 이제 모든 편집을 다 해갖고서 한번 이 상황을 추측을 해봤는데 제가 그냥 살짝의 어떤 변호 같은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해보자면은 시선이 사실 여기서 언어가 언어 소통이 좀 제대로 됐던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고 그냥 정말 한 송이의 꽃처럼 일해주고 뭐 그냥 손 심부름 해주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사람의 사람으로 대하기에는 인간적인 교류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소욕이 더 커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물건처럼. 그쵸. 한 송이의 꽃처럼. 아니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일단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첫 번째 결혼을 했고 맞아. 실패하고 난 이후에 만났던 여자들은 다 약자들이었어. 맞아. 해외에서 뭐 여행하다 만나서 데리고 온 여자들이랑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었다니까. 거리의 여자들 보면 컬렉션처럼. 여기 보면은 뭐 울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여자도 있었고 정신병에 걸려 돌아간 여자 뭐 별의별 여자들 다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상대들 약한 상대들만 골라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되게 끔찍해요. 지금 들을수록. 근데 여자들을, 그러면서도 참 여기서 시선이 참 돋보였던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스스로를 버리게 된 많은 그 전에 여성들이 많았지만은 맞아. 자기 자신을 이 마오의 오만함을 잘 이용해서 그치. 자기 참 잘 보호했던 맞아. 것 같아요. 여우 같은 면도 있었어. 네. 그래서 시선이 그런 생각하는 장면도 여기서 묘사가 되잖아요. 나는 다른 여자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치. 나는 멋있어. 여기 살아남아서 제대로 공부하고 어쨌든 마오로부터 제대로 벗어나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나는 보여주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대학 석사인가요? 학사인가 네. 석사를 밟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도 다 마우어의 지인들인 거야. 지인들. 그래서 어렵사리 정말 그때 만난 인물이 또 미네방이라는 아주 멋진 훌륭한 언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적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미네방과의 이야기.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로 후속이 나와야 해. 맞아.
그래서 심시선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오를 잘 또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벗어났다. 네. 자, 우리가 또 빼놓고 갈 수 없는 인물이 네, 심시선. 중요한 인물이 심시선 아닙니까? 네. 우리 시선 할머니의 심시선님이 책에서 아주 많은 명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해 내린 정의가 있거든요. 맞아요. 성공적인 결혼의 필수 요소에 대한 질문을 사회자로부터 진행자로부터 받으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4일에 한 번씩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 말고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시선이 내린 결혼에 대한 정의. 언니들은 얼만큼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언니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결혼의 필수 요소는 뭘까? 저는요.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이 사흘에 한 번씩 섹스하고 싶은 사람들 말고 하지 말면 좋겠다. 이거 정말 공감하긴 하는데 그치. 결국은 이 말은 윈윈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된다. 그렇지.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윈윈이라는 게 그게 모든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 그게 뭐든지 간에 윈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성공적인 결혼을 하려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맞아. 된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조건 같아요. 너무 동감해.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관계도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사랑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랑님의 의견에 너무나 동감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온다면 이제 그 시선이 이제 내렸던 그 결혼에 대한 정의가 저한테는 너무나 그게 상쾌하고 통쾌하고 이거다. 이런 명쾌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결혼의 필수 요소는 베스트 프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네. 근데 베스트 프렌이 이제 성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있는 베스트 프렌이니까 말도 통해야 되고 재밌고 뭐 사례 한번 그래야 되겠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이제 뭔가 이제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때 심시선 여사가 이제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서 날고 긴다 해도 다정하고 사려 깊은 성품을 타고났다 해도 우리가 보는 것을 못 본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는 것을 남자들이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화는 친구들이랑 합니다. 이해도 친구들이랑 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구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결혼이란 게 제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확실히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결혼한 친구들은 대부분 뭔가 많은 걸 바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맞으면 뭐든 그게 뭐든 맞아요. 그게 뭐든 하나가 딱 맞아서 이건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가 아니면 안 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일찍 결혼을.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아주 성적인 끌림일 수 있고 아니면 뭐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나의 어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점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많은 걸 바라면 그 상대에게 나 이 사람의 대화도 통해야 되고 뭣도 맞아야 돼, 뭣도 맞아야 돼. 이거 다 충족돼야 돼 하면 절대 결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네요. 심시선 할머니가. 대화는 친구들이랑 이해도 친구들이랑. 근데 여자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되게 그거 재밌죠. 맞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 그리고 노는 방식도 다르고 남자친구들하고는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달라야 된다. 그리고 확실히 저희도 이제 살롱에서 많이 느끼던 거지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게 정말 재밌긴 해요. 맞아요. 맞아. 그것도 그것도 맞는 제가 말이야. 특이하게 조금 되게 여러 세대로 만나는 스타일인데 막 이렇게 90년대생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저보다 훨씬 어르신 분들도 만나기도 하는데요. 내 또래 만나는 거가 제일 재밌어. 맞아. 또래 어쩔 또래 수가 친구들 없어. 만나는 게 제일 재밌죠. 이게 이 갭을 메울 수가 없다. 맞아. 어쩔 수가 없다. 살롱 최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책에서 읽었던 인상적인 구절과 한 줄 평 같이 나눠볼까요?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331페이지에 우리는 추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매일 아름다움을 발견해냈던 그 사람을 닮았으니까. 엉망으로 실패하고 바닥까지 지쳐도 끝내는 계속 해냈던 사람이 등을 밀어주었으니까. 세상을 든 지 10년이 지나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의 조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 책의 키워드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10년이 지나서 엄마의 제사상에 올리는 선물이 정말 선물이긴 하지만 그냥 그 엄마가 자식들 또 손주들한테 이렇게
물려준 맞아요. 그 작은 조각조각들. 음. 저는 그게 너무 좋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심시선의 이 책에 나온 이 말들이 저는 너무 와닿는 게 많아서 맞아. 진짜 사실은,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 그런 걸 보면서 와 나한테도 그 조각이 좀 박힌 느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 줄 평은 이 파케가 끝이 아니다. 왜냐면 컨티뉴드. 왜냐면 솔직히 우리 오늘 말 되게 많이 못한 거 아시죠? 정말 인물들 하나하나 캘려면 이거 맞아. 시간 한 하루로 부족해요. 아니 이 책은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나 지금 네. 눈치 보잖아. 얼마큼 얘기하고 끊어야 되지? 저거 정말 치고 빠져. 편집점을 못 잡으실까봐 지금 말을 쳐봤는데 고마워요. 그만큼 이 파케가 끝이 아닐 정도로 맞아.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 대화한 너무 게. 좋아. 하고 네. 싶은 얘기 너무 많은 책. 정세라 작가 정말 대단하네요. 매력적이죠. 우리 이 사람이 심지어 국어, 국문학과 뭐 이런 출신도 아니래요. 역사 교육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세라 작가님이 그러셨구나. 역사 교육을 너무 전공하셔가지고 궁금하겠지. 그러면 지은님은 네. 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구절 찾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이거 찾아놓고 이거보다 더 인상적인 거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맞아, 자신이 맞아. 없어. 근데 저는 229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의 20년을 버텨내세요.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모퉁이가 찾아오면 과감히 회전하세요. 매일 그러되 관절을 아끼세요. 지금 그 말에 웃는 사람이 있고 심각해지는 사람이 있군요. 벌써 관절이 시큰거리는 사람도 많죠. 관절은 타고나는 부분이 커서 막 써도 평생 쓰는 경우가 있고 아껴 써도 남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달아 없어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재능에 대해 얘기할 때다. 그쵸. 맞아요. 모든 면에서 달아 없어지지 말라는 말이 너무 콕 박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쓰면서 그러다 보면 그게 없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잘 이렇게 탁탁탁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고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은 이 할머니가 너무 좋으니까 더 많은 시선이 필요하다. 맞아요. 멋있다. 중이어이기도 하네. 맞아. 그러니까 심시선과 같은 인물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만 맞아요.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맞습니다. 나와야 된다. 맞아. 멋있네요.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심시선이 남긴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이제 그만 말해야겠습니다. 내게 오는 말할 기회를 이제 젊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어차피 세상에 대해 할 말은 다 했고 앞으로의 세상은 내가 살아갈 세상이 아닐 테니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다음 사람이 또 나처럼 화살을 맞고 싸움에 휘말리고 끝없이 오해받을 걸 생각하면 아득하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말들을 정말로 의미 있는 사람들하고만 쓸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전화해요. 그만 불러요. 오늘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마음 멋있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근데. 근데 마지막까지 멋있어. 그렇죠. 말할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세련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면 심시선 씨다. 그렇죠. 너무 세련됐다.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시선답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언제쯤 그만 말해야 되나를 생각해야 될 나이가 점점 무슨 말씀이세요? 100세 시대 때 아직 어린입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거, 그 시기를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 누가 내려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럴 수 있을까? 끊임없는 자아성찰이죠. 그쵸. 그래서 심시선의 마지막까지 너무 멋있다라는.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네 한편. 맞아요. 그래요? 가슴 아프다.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내가 주겠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끝인 건가? 가지 마요, 심시선. 시선 언니. 돌아가셨어. 네. 정말 시선으로부터 시작해 시선으로 끝나는 소설. 멋쟁이. 언니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해 봅니다. 네. 언니들의 인생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인생 영화가 기다리고 있죠? 지혜님? The Irishman입니다. 뭐 한 거야 지금? 와, 책이랑은 너무 다른 느낌인데. 할말한. 해주십시오. 와, 다음 주에는 맨을 위한 영화네요? 맨을 위한 영화? 맨은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런가요? 남자들을 위한 건 아니죠. 이건 어떤 히스토리. 히스토리? 오케이. 미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네. 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사. 네. 미국 국사. 미국 국사.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만나요. 안녕. 피스.